민주야! 정책을 부탁해! 민주정부의 진행을 맡은 이용민입니다. 민주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직접 출연해서 저와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여러분께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연구원에서 11월 초에 발간한 국정과제 심화연구라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쭉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경제 성장을 위한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민주연구원의 김진영 연구위원님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428조 8천억 원이 통과됐는데 이게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 1,000억 원이 줄었지만 그 2017년 예산 총 지출보다는 7.1%가 증가한 그런 액수로 통과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정 시정연설 때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협조를 요구했었는데 그렇게 예산안이 좀 통과가 됐는지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예산의 개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가계로 치면은 가계 소득을 어떻게 지출해서 밥도 사 먹고 뭐 집값도 내고 뭐 이런 구조인데요. 정부가 애초에 추진한 예산에 비해서 조금 수정은 됐지만 비교적으로 큰 틀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쓸만한 정도의 예산이 통과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SOC라든지 개발 관련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다는 점, 그게 약간 좀 아쉬운 점이고 복지가 좀 줄어들었다는 점,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을 수는 없지만 통과된 예산안대로 정부가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력 있게 실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제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서 소득 불평등 해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97년 외환위기가 또 있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 등등을 겪으면서 이런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됐는데 그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연구자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경제 구조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IMF 이후에 발생했었던 노동의 유연화라든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소득이 빈부격차가 좀 발생할 수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양극화가 좀 심해졌죠. 근데 이제 그 경제적 양극화가 단순히 벌어졌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게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확대되는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니계수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그게 이제 0에서부터 1까지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가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이제 상당히 불평등한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우리나라 이제 소득 불평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불평등에 대한 것도 굉장히 또 깊고,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저희가 굉장히 불평등이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박사님은 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핵심 방안을 이 보고서에서 공정한 조세를 실현하는 거다 말씀하고 계신 건데, 이런 소득 불평등 해소하고 조세 정책이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거는 경제가 성장을 하고 노동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으로 그 격차를 메꿀 수 있으면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소득보다 노동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더 많아가지고 현재 경제적 불평등이라든지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여건이나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자유롭게 시장에 맡겨놨을 때는 그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된다. 보조할 수 있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보조할 수 있도록 조세라든지 재정이 적극적으로 그 격차를 메꿀 수 있도록. 네. 우리가 흔히 경제교과서에서 배울 때 시장에서 주체가 있는데 정부도 있죠. 가게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도 엄연한 경제 하나의 주체거든요. 따라서 뭐 조세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전 지출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시장과 분리된 주체 개념이 아니라 경제 그 사이클의 한 그렇죠. 예. 명확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죠.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해야 네. 돼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조세 정책인 거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조세랑 재정을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죠. 네네. 그렇게 하면은 소득 불평등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조세 정책이라는 게 세금을 걷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거둘 땐 걷고 또 필요한 데 쓰고 이런 게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건데,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면 실제로 소득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나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될 수 있다라고 네. 제가 확신을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구조의 국가라면 소득 불평등 격차를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예산 중에 이제 기초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수당이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예산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이 복지 예산이라든지 기초적인 생활할 수 있는 예산이 적절하게 저소득 계층에게 분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소득 격차를 이번에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지출을 함으로써 메꿔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정리해 보면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세 부담을 늘려가지고 정부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공공지출 같은 그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한다 이건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고 목표를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개념이에요. 네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예산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크기를 키운다는 겁니다. 그 정부의 크기를 키운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경제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조세와 재정, 즉 세금을 좀 더 조세정이라는 개념 하에 세금을 좀 더 걷어들이고 또 마련된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것에 재정 지출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첫 단추로서 이번에 소득세법이라든지 법인세법 관련된 내용이 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세 효과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합리적인 방향에서의 증세는 필요하다는 건데 이 증세라는 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증세나 조세 대상의 어떤 명확한 구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에게 또 세금을 걷겠다는 거야? 뭐 이런 어떤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짜고 있나요, 정부가? 그렇습니다.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 세금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안 좋아해요. 네. 네,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세금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세금을 사람들이 이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일방적으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세금이 정의롭고 적정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금이 공정하게 걷어지지 않고 공정하게 사용되지 않고 자꾸 어디서 세금 도둑이라고 생각되는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간다고 생각이 되면 조세 저항이라든지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에 관련된 인상안,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이 새롭게 개정이 됐는데 그러한 것들은 일종의 보다 부를 많이 가진 분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부를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세금을 부여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이러한 조세정의라는 게 세금을 마구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세금이 부담되어야 할 때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그 구조를 만드는 첫 번째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조세 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된 다음에는 정부가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정부가 소득 불평등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가 합리적인 조세를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정책들을 네. 통해서 그것들을 확대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큰 정부, 적극적인 정부가 돼서 좀 더 공평한 조세 정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조세를 하는데 그냥 막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한테는 걷는데 정말 걷어야 할 사람들한테 안 걷는다. 이런 어떤 부정이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충분히 설득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그렇죠. 그 청와대 산하의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직속으로 그래서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 방안은 거기를 통해서 아마 도출이 될 겁니다. 이번 정부 때 처음 생기는 건가요? 유사한 구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참여정부 때도 그런 비슷한 기구가 있었고 현재도 기재부 산하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지금 만드는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정이라는 큰 틀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조세재정 계획 로드맵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성격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인 역할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이번에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요.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 마지막인가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말씀 다 하고 가세요. 지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 또 추가해서 제가 그럼 제가 질문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본인이 질문하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 조세 계속 말씀하셨는데 대상에 대한 말씀도 그래도 나눴어요. 근데 조세 대상 중에 이제 기업, 법인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될 때도
이제 우리 당의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법인세 일부 정상화가 가장 큰 소득이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과세 표준 3천억 이상 기준의 초과 구간을 설정을 했고 그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렸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이 법인세 인상 문제가 가장 논쟁의 대상이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네. 앞으로도 쭉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사실 이번 예산 통과되면서 이제 세법 개정안도 같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네. 되면서 이제 본회의 때. 사실 22%에서 25%로 기존의 MB 때 감세가 됐던 부분이 다시 정상화가 되었고 이제 일단락 됐죠. 이제 명목세율을 올리는 논쟁은 사실은 마무리가 됐고 다만 이제 과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문제는 있지만 과세 표준. 그죠. 과세 표준에 대한 문제는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결국은 세율은 다시 올라간 건 맞아요. 아마 이런 논란이 좀 있을 겁니다. 이제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트렌드고 추세다. 트럼프라든지 프랑스 마크롱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들 법인세를 낮추는 실제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왜 우리는 올리냐라는 뭐 논쟁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가치의 문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법인세를 1% 낮췄을 때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지고 법인세율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대한 연구 결과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된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연구들은 많이 있지만 어떤 실증되고 확증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경제 모델이고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의 세액 부담이 있다고 해서 법인이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진다거나 바뀐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법인세법 인상을 통해서 향후 어떻게 물도 안 주나요? 밑에 있어요. 있어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뀌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가치고 철학이고 이번 정부에서 선택한 방향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의로운 조세잖아요. 조세의 정의라는 건 어떤 큰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실증적이고 팩트로만 접근한다기보다는 또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뭐 향후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큰 가치를 필두로 내세워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했을 때 고려할 때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잘 사는 기업, 뭐 어려운 기업 네. 다 막 일괄적으로 막 다 하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 초과 구간을 설정하신 것도 3천억 이상 구간을 설정해서 그러니까 큰 기업에게 합리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보면 되는. 사실 그 3천억 이상의 과표에 해당하는 기업 한 70 몇 군데가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에서 진짜 원하는 거는 그 세금을 부담하는 그 금액의 내용이 아니라 규제를 없애주는 거예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좀 없애주는 거 그게 사실은 세금 부담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 중요한 문제다.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들도 함께 동반을 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뭐 네. 정부에서도 국조실 산하에 네네. 규제개혁 협파하는 내용도 있고 이번에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 그런 거는 이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어쨌든 예. 병행해서 함께 동반해서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은 현 정부가 그렇죠. 지금 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러니까 김 박사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제가 네. 또 한 가지 좀 요구를 드릴게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질의응답했던 그런 내용을 좀 통틀어 가지고 총론적으로 그러면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 조세 정의를 어떤 가치적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다 해도 되나요? 안 끝날 것 같은데? 네, 저는 먼저 나가도 되고요. 네. 결론이라기보다는 제가 연구했던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네네. 드리면은 약간 네.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전부터 조세정이라는 말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세정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증세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는 증세를 말하기 싫으니까 조세정이라고 말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었어요. 편법처럼 그렇게 썼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조세정이라는 거는 또 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조세정이라는 거는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될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는 그 체계를 바꾸는 거다. 시스템을 혁파하는 거다. 네네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보고서나 이 글에서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조세라든지 이전 지출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게 소득 불평등 해소가 다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반대편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시죠. 이렇게 세금 막 걷어가지고 나눠주고 복지 포퓰리즘이면은 뭐 나라 망한다라고 하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바 또 제가 글 쓴 바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혁신 경제라든지 기타 다른 요소들을 포함해서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없이 세금만 무조건 걷어가지고 분배한다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다만 네. 필요한 거는 이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세금 걷어서 복지로 뿌리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그렇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 정부가 절대로 돈 낭비하고 세금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하고 나라가 잘 살기 위한 베이스로서의 복지가 필요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조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조세 정의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경제 성장하면 세금이 더 늘어나고 다시 복지로 쓰이고 그게 다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이클의 하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기반과 결과 이게 말씀하신 대로 선순환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한 포인트에 꽂혀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조세 정의가 실현되면 이것도 경제 성장으로도 이어지고 그렇죠. 그런 구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낙수 효과라는 거를 이제 과거 정부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했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가는 경제 주체,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주체에게 투자라든지 국가 지원을 집중하면 개인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했고 좀 맞지 않는다고 이미 10년 동안 그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하나의 측면으로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조세정의라는 게 다 소득주도 성장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러한 베이스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어떤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세정의 실현 그리고 보고서 제목에 경제 성장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 소득 불평등과 경제 성장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 소득 불평등 해소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정부 오늘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조세를 합리적으로 하고 또 재정 지출의 방향도 합리적으로 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정의로운 조세 국가를 이루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